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참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가혹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 천지였는데 아직까지 실같이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이에요. 제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가끔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놀랍도록 기구하고 애절한 사연 같이 들어주실래요? 저는 학창시절 때까지만 해도 여느 집과 다름없이 다정다감하신 부모님과 똑똑하고 착한 오빠와 부족한 것 없이 사는 10대 소녀였어요. 가정 형편도 나쁜 편은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왔죠. 부모님은 특히나 애교 많고 살갑게 구는 막내딸인 저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오빠도 장난기 많고 동생 못살게 구는 다른 집 오빠들과 다르게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는 유일한 제 혈육이었고요.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슬프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컸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불행과 행복은 그때 다 끌어다 쓴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과 오빠가 탄 자동차가 사고가 크게 나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청정병약같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고 세상에 저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사랑만 받던 귀염둥이 막내딸에서 천하의 고아가 돼버린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죠. 아빠가 그토록 오래 정성껏 키워온 회사가 무너지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더군요. 당장 온 집안에는 빨간 딱지로 도배가 되었고 집까지 어디론가 넘어가며 그 빨간 딱지도 볼 수 없게 돼버렸죠. 모든 것을 잃은 제게 더 이상의 화복은 감지덕지였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였어요. 그 후 친척집 여기저기 잠깐씩 얹혀 지내다 결국 숙식을 해결해주는 공장이 제 거처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시도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 오빠가 번갈아 꿈에 나오며 그런 저를 꾸짖고 달래고 가시더군요. 죽어서도 이 막내딸이 너무 걱정돼 편하게 눈을 못 감고 구천을 떠도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죄책감에 죽을 생각을 단념하고는 했었죠.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며 10대의 마지막과 20대의 처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다른 생각이 나면 날 두고 하늘 아래 먼저 간 가족들이 꼭 따라붙어 괴로웠거든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제게 유독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잠자리는 괜찮은지, 먹는 건 잘 먹는지, 혹여나 나쁜 생각에 빠지지는 않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죠. 저는 25살이 되었고 그곳에서 일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루는 사장님이 제게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손자리를 제안해 주시더군요. 저를요? 사장님, 저를 어떻게 주선하신단 말씀이세요? 저를 그런 자리에 내보냈다가 괜히 사장님만 안 좋은 소리 들으실 거예요. 내가 괜히 너를 소개해 준다고 했겠니? 7년 넘도록 너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한 직원이 없었어.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뭘 하든 열심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무튼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소개받는다고. 미정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루아침에 가족들도 잃고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건 네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황에 놓이는 애들도 있어.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너의 길을 가면 돼.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 요즘 검정고시로 공부 이어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너는 학교를 마저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일찍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했잖아. 사람이 항상 죽으라는 법은 없어. 너는 잃은 것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반대로 얻은 것도 분명히 많을 거야. 공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돼.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2선짜리를 제안하셨을 뿐인데 사장님은 그동안 제게 해주고 싶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사장님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쓸어주셨죠. 우리 거래처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인상도 좋고 아주 예의도 발라. 인물도 나쁘지 않고 일도 성실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좋은 남자를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거지. 고아가 된 게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위축돼요. 나도 그 집에서 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나는 진짜 그 청년 하나만 보고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놓치기 싫은 청년이거든. 사장님의 등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거래처 직원과 차를 마시는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여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정이에요.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아닙니다. 여준 씨야말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으시네요. 사실이었어요. 그가 찻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조명이 커진 듯 여기저기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금방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요. 웃는 모습은 또 어찌나 서글서글 하던지 그를 갖고 싶다는 헛된 욕심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더군요. 박 사장님이 아주 제게 침이 마르도록 미정씨 칭찬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가 없다고. 꾀도 부릴 줄 모르고 천성이 착한 여자라고.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장님이 좋게 봐주신 거예요. 제가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안쓰럽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미정 씨가 기분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장님한테 미정 씨 상황 대략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네? 다 알고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요? 네. 그런 배경은 제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가족은 미정 씨처럼 나중에 이룰 수도 있고 태어나 보니 아예 혼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미정 씨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정 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미정 씨가 어딜 가든 자격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깨 더 펴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미정 씨 참 예쁜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고 제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주제넘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의 배려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슬픔을 모두 내려놓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사장님이 말한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렇게 그와의 인연이 이어졌고 저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죠. 저는 진심으로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여라도 고아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 공장일만 했다고 싫어하시면 어쩌지? 제 걱정을 아는 듯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정아,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너를 그런 배경으로만 보고 판단하실 분들도 아니고 너를 보시는 순간 좋아하실 거야. 나만 믿어. 위축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그의 리드로 처음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조금 무뚝뚝해 보이는 아버지와 너무 인자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 어머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아버지는 꾸벅 제 인사를 받고는 가타부타 다른 말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제 손부터 덥석 잡으셨어요. 미정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참 곱게도 생겼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 오래 알고 지낸 지인처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요즘 사람들 말처럼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엄마, 미정이 부담스럽게 그 손이라도 이제 좀 놔줘요. 어머나, 너무 반가워서 그만. 미안해. 괜찮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내 상황을 모르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건가? 내 사정을 다 아시면 태도가 달라지진 않으실까? 조마조마하고 끊임없이 걱정이 되더군요. 미정아, 내가 말이야, 우리 여준이한테 미정이 상황에 대해 대략 듣기는 했는데,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미정이를 처음 본 순간 왠지 우리 식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 예의가 아닌 거 알지만 괜찮다면 미정이가 직접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과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가족의 차 사고 이야기부터 더 듣기 어려우신지 담배를 피러 나가서 한참 뒤에나 돌아오셨어요. 여준 씨는 무거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서 묵묵히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죠. 에구구, 딱하게 되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이 많았네, 미정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 묻어져 눈물도 나오지 않는 저였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훌쩍거리고 계셨죠. 고마워, 미정아. 이런 어려운 이야기 다 들려줘서. 난 미정이가 참 마음에 드는데 넌 어떠니? 여준이도 미정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네 가족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저는 오히려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미정아. 이제부터 우리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부모님들로부터 그와의 만남을 거절당하겠거니 생각한 자리로 나갔던 것이었는데 반대로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행복의 시간이 벌써 온 것 같아 기쁨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르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 이불을 덮는 부부 사이가 되었고 제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저희는 우선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2명의 누님이 있었는데 다 시집을 가서 남는 방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 그동안 혼자였던 터라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훨씬 좋았어요. 시어머니와는 정말 친정엄마 못지않게 다정하고 살갑게 지냈고 남편 역시 가정적이고 기댈 수 있는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시아버지도 표현은 안 하셔도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는 목욕탕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봐오고 요리도 하면서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미역국도 끓이고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저녁을 기다렸죠. 그때 어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처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었고 2번째 통화는 한숨만 내쉬다 끊으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상희는 전화가 아예 안 되고 상미는 오기 싫은지 영 그렇네. 형님들이요. 상희는 큰형님, 상미는 둘째 형님으로 남편과는 터울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남편 집은 재혼 집안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지금 어머니를 만나기 전 이미 2 딸이 있는 이혼남이었고 어머니는 처녀였죠. 어쩌다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제 남편이 태어난 것이고요. 한마디로 2 형님과 남편은 배다른 형제지간이었어요. 큰형님이 11살, 둘째 형님이 9살 때 남편이 태어났고 아들을 품에 안은 시아버지는 2 딸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간에서 형님들까지 품으려 노력을 했지만 한번 엇나간 마음을 다시 잡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상이랑 상미 입장에서는 갑자기 새엄마라고 내가 나타났고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화가 날 법도 하지.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걔들 마음에는 차지 않았었나 봐. 매일이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못하고 있었지. 그래도 새 가족이 되었는데
그냥 형님들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는 상희 상미 모두 지 친엄마한테 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거절했어. 애들은 친엄마한테까지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 더 좋은 생각을 하기 힘들었을 테고. 아무튼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지내는 것 같아 얼마나 숨이 막혔나 몰라. 아버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못하셨었나요? 지금 네 시아버지 봐라. 어디 그런 거 할 사람인지. 오히려 내가 싫다고 대드는 상이랑 상미한테 귀싸대기를 날린 적도 있어. 그럴수록 애들과의 불안은 더 심해졌고 여준 아빠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정도였지. 저런. 그런 상황에서도 걔들을 내 딸이라 생각하며 살았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여준이는 안 주고 오히려 걔들에게 주기도 하고 혹시 몰라 용돈도 항상 두둑히 줬어. 그래도 한번 다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보더라고. 도통 내게 열어주지 않더라.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간다고 집을 나갔고 둘째 상미도 지 언니를 따라 나갔는데 곧바로 남자를 만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난 마음이 좋지 않았어. 괜히 나랑 여준이 때문에 미래가 창창한 애들을 결혼으로 도망가게 한 건 아닐까 하고. 진짜 어머니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저는 그 두 형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 결혼식이었죠. 남편에게 누나가 둘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결혼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그나마 결혼식 날 유일하게 그 둘을 보게 된 거죠. 참석은 했지만 남보다 더 멀리 떨어져 구경하듯 결혼을 지켜봤고 밥만 먹고 말없이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매년 시아버지 생신에 전화를 걸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지만 한 번도 온 적은 없어 실질적으로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은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매번 여준 아빠 생일 때 연락을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그건 좀 너무하네요. 나에 대한 원망이 정말 큰가 봐. 나는 상이랑 상미의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모든 마음이 다 통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그래도 여준이가 우리 미정이를 데려와서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야. 아이, 어머니도 참. 어떻게 보면 그 두 형님이 느꼈을 서운함과 외로움이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까지 엇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싶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제가 더욱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부부는 소중한 아들과 딸을 얻었어요. 혼자로 살아온 제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다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이듬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을 낳고 산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며 몇 날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장례식에 두 형님이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시어머니는 큰형님과 작은형님 앞에서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잘 왔다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님의 안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큰형님이 쌀쌀맞게 말하더군요. 그게 궁금하긴 하세요? 몇 년 만에 만난 그들의 첫인사가 그렇게까지 무례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둘째 형님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로 본론을 얘기하더군요. 제가 아는 지인이 보험회사에 있어서 부탁을 좀 했는데 아빠 사망보험금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는데요.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그거 다 꿀꺽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기 아빠 장례식에서 눈물 한 봉을 보이지 않던 두 자매는 따지듯이 어머님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더군요. 난 저 사람 간 지 얼마 안 돼서 경황이 없어. 보험이고 뭐고 정리하고 들여보다 볼 새도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번잡스러운 일을 제가 대신 알아봐 드렸잖아요.
다른 잡스러운 건 안 주셔도 되는데 사망보험금만큼은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친딸이 둘이나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장례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돈 얘기부터 꺼내는 형님들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 나도 그런 거 욕심 없어. 너희도 저 사람 혈육인데 당연히 내가 줘야지.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님 입에서 그걸 그들이 말한 대로 주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평소 시어머니의 인품을 생각하면 사람이 떠난 것을 슬퍼하실 뿐이지 돈에 집착하실 분은 아니시기는 했었죠. 그럼 장례식 끝나는 대로 정리하시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해서 연락 주세요. 그래, 밥은 먹고 가지 그러니? 상갓집에서 밥 먹으면 체해요. 또각또각 고들소리를 내며 두 형님은 멀어져 갔고 무너지듯 주저앉은 어머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셔갔어요. 어머니, 진짜 보험금 주시게요? 나 이런 걸로 저 애들과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분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살 때도 어머님 아버님 힘들게만 했었고 출가하고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온 게 아버님 장례식이에요.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할걸요? 당연한 어머님 몫인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또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계셨어요? 아니야. 쟤네한테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어서 내가 더 잘 품었어야 됐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탓하며 형님들을 감싸주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총 3억이 들어져 있었고 어머님은 그걸 받자마자 형님들에게 1억 5천씩 나눠서 보내주셨어요. 단 한 푼도 당신 주머니에 챙기지 않으신 거죠. 남편과 제가 번갈아 말렸지만 어머님은 단호했고 얼마가 되었든 형님들이 잘 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시어머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으니 저나 남편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라도 불편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망보험금을 받고 감사 인사 하나 없이 그렇게 두 형님은 또 당연한 것처럼 연락을 끊었고 저희도 그냥 저희 나름대로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여준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어디신가요? 김여준 씨에게 사고가 있어서요. 이쪽으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한 병원의 안치실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누워있어? 어? 눈 뜨고 말 좀 해봐. 저기요, 누가 말 좀 해줘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있는지. 네? 남편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에 흰 천을 뒤집어 쓴 채로 누워있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울다 기절을 하고 말았죠. 깨고 보니 같은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건물관리 소홀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도 있어 국가에서 배상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남편은 지나가다 일부 건물 붕괴로 사망하였고 그 건물은 수년 전부터 주의 요망과 재검 실시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었죠. 건물주와 시청 쪽 모두 잘못을 시인했고 그래서 배상금이 나오는 것이더군요. 하지만 배상금이 뭐가 소용이고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세상 제일 좋은 반려자를, 어머님은 효심 깊은 아들을, 제 아이들은 듬직한 아빠를 잃었는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좋은 사람을 그렇게나 빨리 데려가시다니. 그날 이후 남겨진 저희 넷에게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 말았죠. 저라도 빨리 기운을 차려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데 아무런 힘이고 기운이고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곡기를 끊으시더니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려는 것을 몇 번이나 발견하고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저와 시어머니를 살렸어요. 엄마, 할머니, 우리 배고파. 집에 라면도 없고 쌀도 없어. 우리 이제 조금 덜 슬퍼하면 안 돼? 아이들의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결국 기운도 못 차리시고 그대로 병원 신세를 지게 돼버렸어요. 내가 미안하다 미정아. 늙고 쓸모없는 노인네가 너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그냥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야 제가 살아요. 얼른 기운 차리시고 일어나셔야죠. 애비도 그걸 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장기 병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셨고 그 와중에 또 심란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올케, 나야. 저는 너무나 낯선 목소리와 저를 올케라고 부르는 생소한 호칭에 적잖이 놀랐어요. 여준이 죽었다면서? 네. 남편의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 형님들이었죠. 나랑 상미가 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동안 그런 변을 당한 거라면서 저는 빈정이 잔뜩 상하기도 했고 형님이란 작자와 통화 자체가 하기 싫더군요. 아, 네. 사고 때문에 국가 배상금도 받았다면서. 그건 왜 물으세요? 올케랑 만나기도 훨씬 전부터 여준이는 내 동생이었어. 가족끼리 그런 것도 안 물으면 뭘 물어? 네? 가족이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다 막혔어요. 어디서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게 뭔데요? 여준이가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요점만 말씀하세요. 국가 배상금 그 정도 사고면 한 1억 5천 이상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거나 사망보험금 둘 중에 하나 좀 우리한테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 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희 가족 정보를 아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배상금이나 보험금 둘 중 하나를 달라고요? 저기요. 장례식에 얼굴이라도 비추고 이런 뻔뻔한 얘기 하세요. 저기라니? 엄연한 여준이 누나이고 자네한텐 형님이야? 예의를 차려. 진짜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물론 상미나 나나 여준이한테 살가운 누나들은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밖에 없던 남동생까지 잃었어. 올케한테 막무가내로 달라는 것은 아니야. 그냥 도의적으로 우리한테 둘 중에 하나는 주는 게 맞다는 거지. 도의요? 도의요?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되세요? 우리는 여준이가 갓난 아기일 때부터 봐온 사이야. 그냥 이렇게 우습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우리도 우리 몫을 좀 정당하게 찾아야겠어. 우리 몫이요? 당신들 몫이 어딨어? 같이 살 때도 본체만체 했다면서. 우리 어머님한테도 아주 못되게 굴고. 올케도 여자 아니야? 우리는 아직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새엄마가 갑자기 들어와서 동생을 낳았어. 그 애가 우리 사랑을 다 앗아갔고 엄마 품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런 혼돈 속의 가정환경을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제가 들은 이야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어머님은 모두 잘 품어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그건 거기 입장이고 겨우 10살 남짓 된 어린애 여자애 둘이 얼마나 외롭고 서럽게 컸겠어. 그래도 마음속에 여준이는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동생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저버린 적 없다고. 그러니까 올케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도 챙겨주는 게 맞아. 저는 들고 있는 휴대폰을 확 던져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 통화도 없었던 걸로 하고요. 아주 불쾌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대화였던 것 같네요. 그만 끊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형님은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가며 괴롭혔어요. 시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상의드리고 싶지만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말까지 꺼내었다가 괜히 더 걱정만 하실 것 같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그 괴롭힘은 3개월이나 지속되었지만 워낙 제가 강건히 버티니 그 후에는 포기하더군요. 연락이 뜸해져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에 더 신경을 쓰려 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손쓰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아시다시피 몸보다 마음의 병이 워낙 깊어서 환자분의 의지가 있어야 낫는 것인데 저렇게 식사도 거르시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니 저희도 어떻게 방법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며느님 설득도 안 통하는데 저희 말은 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산송장처럼 병실에 누워만 계셨어요. 저는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소리도 쳐보고 했지만 이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쓰러지시던 해를 못 넘기고 어머니는 아버님과 남편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셨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헛헛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 기뻐했던 일들이 다 꿈같이 아늑해졌어요. 4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시부모님과 남편을 모두 잃은 저는 다시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저야말로 그들을 가장 먼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 바지가랑이를 잡는 눈물로 호소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아니, 저 부모랑 오빠 하나 있는 것도 어릴 때 먼저 보냈다며? 그런데 여기 시집와서 이 집 사람들도 다 보내고 지랑 애새끼들만 남았어. 그러니까요. 아우 소름 끼쳐. 악기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지. 우리 딸한테는 저 집 애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재수없어. 나 원래 미신 안 믿는데 집에 부적이라도 해놔야겠어요. 저는 수모와 비난을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사실 그 사람들 말처럼 저도 저 스스로 의심해 본 적도 있어요. 정말 나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건가 하고 말이죠. 저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씌었다면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도 아이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정말 유명하다는 무당은 다 찾아다닐 기세였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그런 시간도 허락하지 않더군요.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이번에도 장례식에는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두 분 다. 우리도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잖아. 그러게요. 많이 바쁘실 텐데 왜요? 또 뭐 어머님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왔으면 그거 달라고 하시라고 전화했어요? 상대방은 제게 전곡을 찔렸는지 한참을 조용히 있더군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엄마였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야. 어릴 때는 그냥 새엄마라 싫게만 했는데 우리도 이 나이 들고 애들도 크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저기요. 진짜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연기 오디션 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는 이렇게 연기 잘해서 아버님 사망보험금 받으셨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시댁에서 당신들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연락하는 꼴도 본 적 없고요. 애 아빠랑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에서도 볼 수가 없었고요.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낯짝으로 계속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뇌의 구조가 다른가요? 지나가는 사람 100이고 1000이고 만이고 잡아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누구 죽을 때마다 돈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당신들이 정상인지. 당신들도 이게 비정상이라는 건 알고 이 짓거리 하는 거죠? 그냥 얘기라도 꺼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감사한 거지.
하는 못된 마음으로 저 찔러보는 거죠. 죽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한가요? 고마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저에게 모든 것을 간파당한 큰형님은 수화기 너머로 분을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올케는 주제 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네? 주제요? 참나, 누가 더 많이 하고 짓거리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너 진짜 가만 안 둬? 진짜 인정머리라고는 1도 없는 년. 그래도 엄마랑 우리가 살붙이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남 식구였던 네가 여기 시집왔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웃기고 앉아있네. 너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아니면 너 더 큰 거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씩씩거리며 형님은 전화를 끊었고 뒤이어 둘째 형님에게도 쌍욕이 섞인 전화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김희정 씨죠? 김희정 씨 앞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잠깐 동행해 주시죠. 영문을 모르는 저는 겁에 질려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김상희 씨와 김상미 씨가 김희정 씨를 살인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살인이요? 제가요? 김상희 씨, 김상미 씨에 따르면 김희정 씨와 결혼한 이후로 두 시부모님과 남동생이 사망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그건... 그리고 어릴 때 원 가족도 다 사망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중요한 건 김미정 씨의 주변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 혐의가 의심된다며 연락이 있었고 저희는 최소한 취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랑 형제를 시부모님과 애들 아빠를 왜 죽이겠어요? 보험금을 탐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보험금을 혼자 몰래 든 것은 아니었나요? 이보세요. 지금 절 뭘로 보고 말 가려하세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핸드폰 제출하세요. 저희가 포렌식으로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핸드폰을 주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전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과 저는 정말 친모녀 같았다고요. 오히려 그 김상희, 김상미라는 인간들이 어머님을 버려두었고요. 아니,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만 있으면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와서 보험금이고 뭐를 나눠달라고. 참, 진짜 저는 인간이 아닌 것들을 봤네요. 그런 년들한테 신고나 당하고. 저는 길길이 날뛸 정도로 억울했어요. 취조실에서 저는 경찰에게 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그동안 나눠온 카톡 대화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통화한 통화 녹음 기록, 모든 것을 들이밀었어요. 중간에 휴대폰을 한 번 새 걸로 교체하긴 했지만 전 휴대폰의 정보를 정리하지 않고 새 폰으로 다 옮겨오는 바람에 결혼 이후부터의 사진이 한 장도 빠짐없이 있었죠. 또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 내용은 정말 누가 봐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결혼식 날, 신혼여행에 가서 첫 아이를 품에 안던 날, 마지막 병원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메시지와 사진까지 모두 있었죠. 저도 제가 불행을 가져온 건 아닐까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을 것이고 정말로 사랑해 주셨어요. 제 불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정말 그 이유라면 절 잡아 넣으세요. 휴대폰에 너무 정확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자 경찰들은 약간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도 신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든 취해야 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경찰 앞에서 저의 인생에 대해 모두 오픈했어요. 옆에 보조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도 있더군요. 원하신다면 저 우리 애아빠 보험금, 배상금, 우리 시어머니 보험금 모두 기부할게요. 하지만
단 한 푼도 저 김상미 주머니에 들어가게 해줄 순 없어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요. 제 강경한 태도에 경찰은 반대로 저를 잘 구슬리며 집으로 돌려보내주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반대로 그 두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지금 재판 막바지에 다루고 있어요. 그쪽에는 워낙 불리한 증거들이 많고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것이 입증되어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보험금을 노리다 못해 주지 않으니 제게 살인 혐의까지 씌우다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참, 저는 아버님, 어머님, 남편까지 가족묘를 만들었고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제 것도 정해놓았어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꼭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할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애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다음 생에도 가족이 되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느냐고요. 제가 죽어서도 어머님, 아버님,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요. 오늘따라 마음이 많이 씁쓸하네요. 이따 아이들을 데리고 세 분을 뵈러 가야겠어요. 남은 저희 세 가족의 삶을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